동남시에서 제법 이름난 모당, 대과. 그날도 신당에서 설의 고된 국과 승담을 마친 소, 향을 끄고 마지막 청수를 정리하고 있었다. 바람도 없이 몸풍지 살짝 흔들리는 고요한 저녁이었다. 보살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탄산 조용하고 빈틈없는 박 실장이 느닷없이 신당 안까지 들어와 말을 건네자 백과는 눈썹을 살짝 찡그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야 손님은 박 듣는 거 아니었어요? 박 실장은 어딘가 맘소리는 투정으로 대기실 쪽을 힐끔 돌아봤다. 그게 사정이 좀 따뜻한 것 같아서요. 그냥 돌려보낼까요? 그 순간 백과는 묘하게 불길한 지음리듬이 스치듯 진하담을 느꼈다. 평소 무뚝뚝하게 일만 하던 박 실장이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 건 드문 일이었다. 아니요. 그냥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그런 분일수록 뭔가 있긴 마련이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였다. 이상하네. 오늘따라 신당이 묘하게 싸늘한데. 잠시 후 대기실에서 중년 여성이 천천히 신당 안으로 들어왔다. 걸음걸이는 중심스러웠고 눈동자에는 분명하게 모험다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백과는 그녀를 한눈에 훑어봤다. 기기가 있진 않아. 하지만 저 눈빛. 모험다를 본 눈이야. 여자가 중심스레 자리에 앉자 백과는 말을 던졌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네요. 지난밤 잠 못 잤죠? 깜짝 놀란 여자는 백과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곰성민. 떨리는 손끝이 소관에 닿자 그 찬 기울에 놀란 듯 몸을 몸찔했다. 백과는 톤을 조금 낮추며 묻었다.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궁금한 게 뭡니까? 제 동생이요. 실종됐어요. 곰성민은 말을 하자마자 입술을 깨물었다. 경찰서에 신고도 했고 방송국에도 제보했어요.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백화 보살님은 남의 인연줄도 끊어보고 잃어버린 손도 본다고. 백화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실종됐으면 경찰서가 낫지요. 여긴 그런 거 밝히는 곳 아니에요. 벌써 석 달이나 됐어요. 곰선미는 이제는 체념조차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살도 빠졌어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백과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 한쪽이 찌릿했다. 이 신당을 찾는 사람들. 하나같이 간절한 절박함을 안고 오는 거지. 실종된 곳은 알아요? 곰선미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이후도 어디에도 흔적이 없어요. 폰도 꺼져 있었고요. 말을 하던 그녀는 참았던 감정이 터진 듯 눈물을 쏟아냈다. 백과는 무심한 듯 티슈를 내밀며 조용히 기다렸다. 오름이 잦아들자 백과는 신종이와 검은 볼펜을 소반 위에 놓았다. 여기에 동생 이름을 써봐요. 곰선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점성스럽게 이름을 적어 건넸다. 백과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낫기를 쪼리기 시작했다. 공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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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름을 돌은 순간 신당 안의 온도가 갑자기 몇 도나 떨어진 듯 싸늘한 기운이 내려앉았다. 백과는 어깨를 움찔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반호를 잡았다. 공서다. 어디 있는 거야? 언니가 너를 이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데 왜 나타나지 않니? 그녀가 방울을 흔들자 처음에는 아주 작게 귀에 간신히 들릴 만큼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다 갑자기 딸랑, 딸랑,
딸랑. 방울이 혼자 요동치듯 울렸고 대과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다. 그 순간 대과의 눈이 지직히며 그녀 안에 장구이신이 순간 위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 장구이신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곰선아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대과는 장구이신을 올려다보며 무뜻 바라봤다. 장군님, 뭔가 보이십니까? 그러나 장구이신은 잠시 침묵하더니 뜻밖에도 맥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 모르겠다. 아직은. 방울 소리가 울린 직후 묘한 침묵이 심장을 감쌌다. 방금 전 그토록 침착이 내려온 장구이신의 존재감에 비해선 너무나 느슨한 반응이었다. 대과는 당황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다. 대신 방울을 크게 한 번 더 흔들고 다시 곰선민을 향해 눈빛을 꽂혀 앉았다. 뭐가 좀 나왔습니까, 보살님? 곰선민의 눈길은 마지막 치만이 어른버렸다. 대과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말문을 열었다. 흠은 아주 찾기 어려운 곳에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장구이신께서 직접 찾겠다고 하셨으니 염려 마시고 편히 기다리세요. 대과의 단호한 목소리에 곰선민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다. 부디 제 동생을 찾아주세요. 제발. 몇 년 전 이혼하고 반진동에서 혼자 부동산 하며 버티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중개사무소까지 차렸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니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대과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자네간에 정이 짚었나 보네. 저렇게 흐느끼는 걸 보면. 손님이 돌아다자 대과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퇴근 준비를 서둘렀다. 모복을 걷고 편안한 평상복으로 갈아입자 오단이 지훈이 가라앉고 도시적인 세련된 여성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실장님도 이제 퇴근하세요. 대과는 사무실 한켠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박 실장에게 말을 건넸다. 네, 해야죠. 그런데 그 실종된 분, 반진동 부동산 사장님이더라고요. 나도 알고 있어요.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중개소 주소 받아놨습니다. 대과는 그를 바라보며 시입 웃었다. 왜 웃으세요? 일 잘하시잖아요, 박 실장님. 내가 좋아할 수밖에. 고. 박 실장은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끄적였다. 보살님이 월급 잘 주시잖아요. 식구도 많고. 하지만 장구이신의 얼굴은 어딘가 어두웠고 기운도 평소와 달랐다. 이 화마을은 이로부터 기기가 서린 땅이다. 장구이신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허나 이 부동산 안에서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기운이 끊겼다. 대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기운이 끊겼다고요? 그래. 온다. 더 깊은 어둠이 있다. 여긴 단지 그 어둠의 입구에 불과해. 대과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신단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미리엔 조금 전 장구이신의 맥없는 말이 자꾸만 맴돌았다. 잘 모르겠다. 장구이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던가? 다음날 대과는 오전 예약 손님을 마치고 오후엔 공소라를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박 실장이 준 주소를 따라 반진동으로 향했다. 공소라가 운영하던 중개사무소는 이화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혼자서 운영하던 곳이라 규모는 작네. 대과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다. 주변은 진위할 정도로 적막했다. 한낮인데도 어딘지 모르게 그늘진 느낌이 반돌고 있었다.
이화 마을이 음하긴 해도 여긴 그나마 더 나네. 대과는 그렇게 중얼이며 중개사무소 앞에서 조심스럽게 바물을 꺼냈다. 그리고 바물을 한번 흔들자 짧은 진동과 함께 장굴신이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대과는 갑작스레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누군가의 속삭임이 스쳤다. 그 애는 여기에 없어요. 대과는 급히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물이 혼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눈, 이제 어쩐다. 대과는 잠시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겼다. 장굴씨는 여전히 아무 지천이 없고 기온은 뒤엉져 흐릿해졌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이치를 다물었다가 이내 도로 건너 맞은편에 있는 중개소 간판을 바라보았다. 열일 부동산 바로 앞에 하나 부동산이 있었지. 혹시라도 뭔가 알 수도 있어. 대과는 무심한 듯 건넜던 도로를 건넜다. 사무실 안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눈동자나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내가 앉아 있었다. 아, 열일 부동산 곰선아 씨요? 그는 대과가 이름을 꺼내자마자 흠칫 놀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실종됐다면서요? 그런데 누구신지? 대과는 잽싸게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둘러댔다. 설아 언니 이 사촌 동생이에요. 경찰이 못 찾으니 제가 대표로 나선 거죠. 아, 그러셨군요. 부속찬이라 불리는 중기인은 갑자기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곰설아 씨도 미인이지만 동생분은 더 미인이시네. 하하. 그러더니 이내 머쓱한 듯 웃으며 중얼거렸다. 아, 이럴 때가 아닌데 참. 흠은. 대과는 웃는 척하며 그의 눈동자를 살폈다. 요리조리 눈알 굴리는 거 보니 꼼꼼히도 많은 사람 같네. 설아 언니, 이 동네에서 편파는 어땠어라? 대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좋았죠. 싹싹하고 예쁘고 돈을 좀 밝히긴 했지만 뭐 나도 밝힘 있다. 하아. 그 말에 대과는 속으로 생각했다. 편판이 나쁘진 않았네. 그렇다면 원한으로 인한 범행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녀는 조용히 안에서 장굴신에게 속으로 말했다. 장군님, 감지되는 게 없어요? 어디 흔적이라도. 하지만 장굴신은 아무 말도 없었다. 심지어 대과가 또렷한 의식으로 직진하려 하자. 그제야 장굴신이 발끈했다.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다른 신들도 이건 몰라. 알 수가 없다고. 갑작스런 장굴신의 반응에 대과는 키식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어라? 부속차는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아, 죄송해요. 그냥 딴 생각 좀 하다가요.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과가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를 하며 돌아서자 부속찬이 중얼거렸다. 요즘 이 동네 이상하단 말이야. 왜 이렇게 사람이 자꾸 사라지는지. 그 말을 들은 순간 대과의 발걸음이 멈췄다. 설아 언니 말고도 또 실종될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패키류나 주인 아저씨도 설아 씨 실종되기 전에 사라졌잖아요. 요즘은 폐가도 많고 동네에 이상한 놈들도 자주 보이고 밤에는 절대 돌아다니지 마세요. 대과는 갑작스레 뒷목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그 사람들도 다 밤에 그렇게 됐던 건가요? 그건 모르죠. 캐키빌라. 어디예요? 부속차는 밤에 걸린 지도를 가리키며 위치를 설명해줬다. 그런데 거긴 왜 가시게요?
부석찬이 물었지만 대과는 링크를 한쪽 눈으로 조용히 보내고 말했다. 비밀이에요. 고. 대과가 사무실을 나서자 부석찬은 중얼거렸다. 생긴 건 멀쩡한데 혼자 웃고 윙크하고 저 사람도 어딘가 이상하네. 그러면서 다시 중얼거렸다. 그나저나 곰 사장님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패키빌라로 가던 길, 대과는 길가에 쪼그리고 앉은 모인을 발견했다. 얼핏 보기엔 구걸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기이했다. 요즘도 구걸하는 모인이 있나? 거지사는 아닌데 심산이 묘하네. 그녀가 스쳐 지나가려는 순간 모인이 느닷없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너 5단이지? 대과는 몸이 몸찔했다. 편복 차림에 모순이 지우를 감춘 그녀를 단번에 알아보다니. 맞아요. 요마시네요, 어르신. 대과는 숨더음은 견디하면서도 표정은 못 숨겨 달아갔다. 혹시 열일 부동산 사장님 아세요? 그러나 모인의 대답은 엉뚱했다. 요즘 이 동네 이상한 것들이 반인다. 203호 여자도 이상하고 김씨도 그 여자 따라갔다가 사라졌어. 이상한 것들이 우리 마을로 들어왔어. 사람들을 데려다. 대과는 그 말에 가볍게 못쓰려다 점점 싸늘해지는 눈을 믿었다. 모인의 눈빛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제정신이 아닌 건가? 실성했거나 치네? 대과가 돌아서려는 순간 그 노인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발을 멈춰 세웠다. 203호 여자. 대과는 다시 돌아서며 묻었다. 혹시 패키빌라 203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인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밀쳤다. 그거를 어떻게 알았어? 역시 무단이구먼, 당신. 대과는 천천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잔을 꺼내 모이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다. 어르신, 낫다. 김씨가 그 여자 따라갔다가 사라졌다고 했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그리고 그 여자,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모인은 대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눈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색이었어. 그 눈을 본 순간 김씨는 따라났고 다신 못 봤어. 내 친구는 아니고 김씨. 그러니까 김씨가 203호 여자 따라간 거 맞죠? 그렇다니까. 튀김 봉지 들고 있었는데 그걸 얻어먹겠다고 따라갔지 뭐야. 그 후로 강간모 소식이야. 노인의 말에 대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패키빌라. 그 안에 뭔가 있다. 대과는 걸음을 재촉해 패키빌라로 향했다. 건물은 생각보다 더 낡고 울친했다. 세월이 누적된 먼지와 녹슨 철문,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흐트러진 구조였다. 이릭 서머 앞에 도착한 대과는 배를 눌렀다. 계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푼. 하지만 안에서는 기척 하나 없었다. 마치 아무도 없는 듯한 정적. 혹은 누군가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기분. 어쩌지? 대과가 살짝 난단해하며 문 앞에 서 있었을 때 계단 안에서 또곡또곡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중년 여성이 장바구니를 들고 올라오다 대과를 발견했다. 엘리베이터 없는 오래된 건물. 그야말로 동네 골목의 전형이었다. 요곳에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묻었다. 혹시 203호에 사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저는 이 빌라 직주인이에요. 여자의 이름은 허수연. 남편의 일찍여이고 혼자 이 건물을 관리 중이었다. 아, 제가 곰소라 언니 사촌인데요. 언니 일로 좀 여쭐 게 있어서요. 애거나 또다시 정체를 숨긴 채 거짓말을 흘리자. 허수연은 경기를 조금 틀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 열일 부동산 사장님. 그분 안 됐죠. 근데 여긴 왜요? 언니가 203호 사모님이란 조금 안면이 있어서요. 혹시 무슨 단서라도 있을까 해서. 그래요? 내가 알기론 203호 세입자들은 동네 사람이란 거의 말을 안 섰단데. 아무튼 지금은 자네 시간이니까 혹시 보려면 새벽에 와보세요. 출근이 새벽 6시쯤이라고 했거든요. 아, 새벽 6시요? 밤에 출근하는 사람이라 낮엔 거의 안 나와요. 그 시간 지나면 다시 못 만나니까. 백과는 고비를 끄덕이며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머릿속은 복잡했다. 새벽이 와봤자 문 열어줄 리가 있나. 밤에 출근하면서 피해버리면 그만이고. 그때였다. 갑자기 백과 안에서 잊고 있던 장굴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내 생각도 그래. 다시 오는 것도 번거롭고. 그냥 내가 직접 들어갔다 올까? 백과는 피식 웃었다. 호호, 그럴까요? 이번엔 장군님이 좀 고생하셔야겠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장굴신의 형체가 백과의 몸에서 가볍게 빠져나갔다. 드리볼은 203호를 향해 허공을 뚫듯 소리 없이 움직였다. 장굴신은 이승희 지온을 타고 조용히 203호의 문 안으로 스며들었다. 집 안은 예상보다 훨씬 어두웠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그 이상도 어두웠다. 빛 자체가 없었다. 마치 빛도 발빛도 들어오지 않는 공간. 공간 자체가 삼켜지는 듯한 정적이 반돌고 있었다. 장굴신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다. 누군가 있었다. 아니, 무언가 있었다. 슬슬슬 밤 안에서 천천히 지어 나오는 실루엣. 팔꿈치와 무릎으로 바닥을 긁으며 너무 느리고 너무 부드럽게. 하지만 눈은 번뜩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장굴신을 향해 멈췄다. 또 모단이 왔네. 그것은 복령 사람이 아니었다. 목소리는 여자였지만 소리는 안에서 울려 나오는 것 같았고 눈동자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색이었다. 검은 빛에 안쪽이 비치는 구멍 같은 눈. 순간 장굴신의 몸이 움찔거렸다. 이상하다. 그는 미승에선 거의 겁을 먹지 않는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 무언가에 심장을 조여오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너희가 찾는 그 여자. 그 아이는 이미 이 안에 있어. 203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온이 덜컥거리고 덕이 울리고 혐취없는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커졌다. 히이이이이. 장굴신은 급히 물러서며 몸을 빼냈다. 그리고 백과에게 바르기 전했다. 보사이님, 큰일입니다. 저긴 그냥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엔 살아있는 것이 있어야. 허참. 별건 없잖아? 평범하고 지저분한 집이잖아.
장구이 씨는 113호 내부를 빠르게 훑어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안방에선 관상이 탓하고 온기가 엉킨 도구가 잠들어 있었고 거실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온갖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잠깐. 저건 뭐지? 구석에 놓인 낡은 작은 항아리 하나가 장구이 씨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대충 보면 흔한 장식품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 항아리에선 묘한 기운이 튀어오르고 있었다. 무겁고 끈적이며 이승희 지운과는 결이 다른 기운. 뭔가 있다. 이 안에 뭔가 흉한 것이 들어있다. 장구이 씨는 천천히 항아리로 닫아놨다. 그의 기운이 항아리 쪽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툭!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말이 그를 튕겨냈다. 뭐야, 이게? 그는 다시금 몸을 낮추고 항아리 안으로 진입하려 했지만 거대한 덕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를 막고 있었다. 되게도 아니고 범인도 아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처음 느껴보는 천안의 기운이었다. 내가 모수한 건가? 아니지, 이건 내가 처음 보는 종류다. 몇 차례 더 시도했지만 장구이 씨는 끝내 항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자 불안감이 온몸을 덮쳤다. 그가 이승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물건이란 건 그 자체로 재앙의 신호였다. 패키릴라를 빠져나온 장구이 씨는 곧장 백화에게 돌아와 상황을 보고했다. 이 렉 서머 안에 항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뭔가 큰 물이 있어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백과는 눈살을 찌푸렸다. 장군님이 못 들어가셨다고요? 설마 결계 같은 게 처진 건가요? 장구이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결기가 아닙니다. 무언가 더 오래되고 더 거대한 힘이 걸려 있어요. 지금껏 본 적 없는 차원의 틈 같은 거랄까요. 백과는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신당에 가야겠네요. 이건 작은 구스로는 안 뿐입니다. 다음 날 백과는 다시 햇기비나로 향했다. 그러나 건물 앞은 묘하게 어수선했다. 길 앞엔 동네 주민 셋이 서서 음성이고 있었고 그 중엔 어제 만났던 집주인 허수연도 있었다. 무슨 일 있나요, 사모님? 이 레디오에 사는 남자분이 실종됐대요. 백화의 눈이 커졌다. 실종이요? 허수연은 불안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 새벽부터 아무 연락도 없고 집에 안 들어왔대요. 그분 평소에 말 없이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백화는 길라 건물을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 이 건물에서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정확히 말하면 203호에 세입자 들어오기 전 말이에요. 허수연은 멍하니 있다가 이내 눈을 딴딴이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그랬네요. 203호에 새로 이사 온 그 보도.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실종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백과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 항아리와 저 보물은 연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것.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이승에 속하지 않은 무언가. 사람의 손을 빨아들이는 그릇 같은 것이었다. 백화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시간이 없어졌네. 이대로라면 다음은 또 누군가나 사라질 거야. 그리고 그녀는 단단히 결심했다. 이제 항아리 안의 존재와 마주할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리 203호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집 사람들 밤마다 일 나가느라 바쁘잖아요. 허수연의 말에 대과는 낮게 대답했다.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상한 짓을 하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던 중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든 뒤를 스쳤다. 대과는 천천히 시선을 길라 건물 2층으로 옮겼다. 그 순간 203호 쪽 커튼 사이로 둥디의 눈이 번뜩이며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그리고 백화나 그 시선을 인지한 순간 눈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날 지켜보고 있었네. 안에서부터 쭉. 백화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흔들리면 안 돼. 지금은 정신을 똑바로 차릴 때야. 신방으로 돌아온 백화는 고요한 방 안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장굴신이 항아리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지. 다시 만들어야 해. 그녀는 망설임 없이 커다란 파선지를 펼쳤다. 그리고는 붓을 집어들고 오래된 지문을 속으로 읊조리며 한 획, 한 획. 장굴신을 위한 갑옷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장군님, 이번엔 이 갑옷 입고 다시 돌진해보세요. 그냥은 안 열릴 거예요. 이건 저승도 열 수 있는 목이에요. 그녀는 이어서 모시모시하게 생긴 검을 빠르게 그렸다. 검의 모양은 마치 용이 이빨처럼 날카로웠고 그림인데도 주위를 찢을 듯한 기운이 흘렀다. 훈육은 반 하루,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예요. 지금 이걸 걸치고 다시 203호로 가주세요. 장굴씨는 감동한 듯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백화야. 내 점섬이 하늘을 올리는 거다. 새로 얻은 이 갑옷과 검이라면 무엇이든 되고 무엇이든 꿰뚫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장굴씨는 바람처럼 몸을 날려 다시 히키빌나 203호로 향했다. 하지만 거실 안에 도착하자마자 장굴씨는 몸을 멈췄다. 그는 놀란 듯 뒤로 물러났다. 항아리가 애 사라져 있었다. 어디로, 어떻게, 누가. 그 흔한 기척 하나 남기지 않고 그 음침한 항아리가 자취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설마 내가 갑옷을 입고 올 걸 알고 있었다고? 장굴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신당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백화에게 허탈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보사이님, 항아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화는 입술을 꼭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이 못하는 일이라면 이제 사람이 나설 차례지. 그녀는 곧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박 실장을 불렀다. 실장님, 내일부터 이화마을로 출근하세요. 네? 이화마을이요? 거긴 왜? 박 실장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백화를 바라봤다. 그제야 백화는 조용히 지금까지의 일을 하나하나 설명해줬다. 봄설아의 실존, 203호의 의심, 장굴신조차 뚫지 못한 항아리, 그리고 새벽마다 사라지는 사람들. 박 실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되나요? 백과는 단호하게 말했다. 203호 도부를 미행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집이 아닌 곳에 가는 길을 알아야 해요.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라면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백과는 낮게 속삭였다. 그게 바로 항아리가 옮겨진
진짜 장소일지도 몰라요. 이를테면 어떤 곳을 말하는 거죠? 박 실장이 조용히 물었다. 대과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기대와 불안, 그리고 시험 같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건 박 실장님이 직접 알아오셔야죠. 그래야 재미있지 않겠어요? 하아. 그렇군요. 박 실장은 고개를 숙여 목례하더니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대과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늘 일처리를 뚝부러지게 하는 사람이지. 이번에도 니덕 올 수밖에. 박 실장은 이화 마을로 바로 향했다. 그 일이 이런 인물은 낯설지 않았다. 그는 한때 특수부대 출신이었고 대과와 함께 신당에서 온갖 사연을 파고들며 종종 몸소 뛰어든 적도 많았다. 밤에 움직인다 했으니 해질 때까지는 대기하다가 움직여야겠군. 그는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다 해가 지자 패키빌라가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폐건물 옥상에 자리를 잡았다. 낡은 건물, 기어있는 옥상. 누군가를 몰래 지켜보기엔 더할 나위 없는 위치였다. 그는 의자와 망원경, 소형 캠코더까지 준비해놓고 느긋하게 골목과 203호 창을 관찰했다. 이상하군. 밤에 일 나단다더니 밤 9시가 지나도 꼼짝을 안 하네. 박 실장은 점에선 망원경을 꺼내 주위를 다시 훑었다. 바람이 점점 차가워졌고 기묘하게 옥상 안에 어딘가에서 오문거리는 낮을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찻떡도 들었다. 밤 11시. 드디어 203호 부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옷, 검은 모자, 검은 마스크. 마치 누군가가 아니라 무언가가 되는 것처럼. 그들은 기척 하나 없이 조용히 짐을 나섰다. 그들은 길라 앞에 세워둔 검은 SUV에 올랐다. 곧장 출발. 박 실장은 뒤따라 건물에서 빠져나왔다. 자신의 차량에 올라 그들의 뒤를 바짝 쫓았다. 너무 가까이 붙지 마. 천천히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해. 그들의 차량은 예상리로 빠르게 달렸다. 방향은 남동쪽.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가 서서히 드러났다. 용화산. 박 실장이 미간이 일들어졌다. 이 밤에 그깟 산에 왜 가는 거지? 산책. 아니, 그런 옷차림으로? 그 순간 그의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된 직감이 위험 신호를 울렸다. 뭐 온다. 이상하다. 다음날 아침. 대과는 늘 하던 대로 신당 앞에 스포츠카를 세우고 내렸다. 사무실 문은 아직 열려있지 않았다. 무슨 일이지? 9시가 다 되어가는데 박 실장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늘 새벽부터 나와 신당 대청소와 대기실 정리를 맡곤 했다. 시간은커녕 늦잠 한 번 잔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상한데. 대과는 속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또.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수신음만 이어지고 박 실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과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설마. 멀리 용화산 어딘가. 깊은 숲속. 산기슭에 숨겨진 밤이 틈. 희미한 바람 사이로 마치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낮은 속삭임이 퍼지고 있었다. 하나 더 왔네. 또 하나리에 반긴다. 박 실장에게서 온 문자도 전화도 아무것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짙어졌다.
대과는 사무실 문을 열고 곧장 신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단호하게 방울을 흔들었다. 장군님, 박 실장,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짧은 침묵 끝에 장골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진시형이 흐릿한 지문에 젖어 흔들렸다.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보인다. 대과의 눈이 번쩍 뜨였다. 뭐가 보이려? 길고 끈적한 무엇인가에 박 실장이 휘담겨 있다. 그 이사는 나조차 뚫어보질 못하겠구나. 끈적한 거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뜻이잖아. 장굴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의 눈을 가렸다. 이건 보통의 지문이 아니야. 이슴과 저슴 사이를 가리는 음지의 장난이다. 하. 대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짜로 위험해졌다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문득 떠오른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안단산. 그래, 방산 오락원이라면 이걸 풀 실마리를 잠을 수도 있겠어. 대과는 곧장 예약 손님들에게 전화를 돌려 양해를 구하고 동남시에서 판정사무소를 운영하는 안감산을 찾아갔다. 사무실 문을 열자 이나와 태상이 호떡을 들고 반겼다. 어머, 대과 언니 어서 오세요. 마침 호떡 먹고 있었는데 같이 드세요. 대과는 조용히 웃으며 호떡을 받았지만 입에 대진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안간산이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무슨 일이지, 대과야? 기다렸다는 듯 대과는 현지 상황을 간단히 요약했다. 박 실장이 실종됐어. 203호 부부를 미행하다가 신도, 기도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 모단도 미행을 하네? 방사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웃었지만 금세 진지해졌다. 방법은 있어. 박 실장, 폰은 들고 나갔지? 대과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사는 곧바로 퇴산일을 지시했다. 미치 추적해봐. 마지막 신호 어디서 끊겼는지. 내일 금방 되죠. 조금만 기다려요. 태사는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추적을 시작했다. 2시간 후. 그는 마지막 기지국 위치를 화면에 띄우며 말했다. 전원이 꺼지기 직전 요마산 기지국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어요. 그 뒤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요마산. 대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같이 가줄까? 반산이 따라 일어났다. 대과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웃었다. 괜찮아요. 이건 저만이 풀 수 있는 일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사무실을 나섰다. 다시 박 실장을 따라. 대과는 요마산 입구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숨을 가다듬고 천천히 산을 올랐다. 그녀의 뒤를 장굴신이 조용히 따랐다. 대과야. 박 실장의 기운이 느껴진다. 공동묘지 위쪽으로 무언가에 끌려가서 대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묘지를 지나 능선을 올라놨다. 그 순간 그녀 앞에 드러난 이상한 공간. 넓은 뜰. 햇산 아래 반짝이는 70개의 항아리. 그 뒤로 돌계단 위에 자리한 기와집 한 채. 저게 뭐지? 여기 원래 이런 데가 있었나? 대과는 조용히 항아리 사이를 지나 기와집 앞까지 걸어갔다. 그때 기와집의 문이 열리고
체격이 퉁퉁한 중년 여인이 나타났다. 세만한 복 차림, 소박한 외모. 하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다. 누구신데 여기서 누굴 찾으시는 거죠? 그녀의 눈빛이 백화를 꿰뚫었다. 이 여자 나와 같은 계통이다. 백화는 속으로 그렇게 느꼈고 상대도 역시 눈빛으로 백화를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둘은 동시에 모른 척했다.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봤어요. 여기 혹시 잠 드는 곳인가 해서요. 기인에게도 판매하시나 궁금해서요. 고 중년 여인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 그러셨군요. 하지만 어쩌죠? 지금은 예약이 가득해서요. 그렇죠. 요즘 좋은 잔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시 올게요. 백화는 뒤돌아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보통 모단이 아니야. 기온이 숨겨져 있지만 그 눈빛, 키를 본 적 있는 사람의 눈이야. 그녀가 발걸음을 떼는 순간 기와집의 문이 팍 하고 닫혔다. 바람도 없는데 너무 날카로운 숨이었다. 백과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박 실장은 저 안에 있다. 어쩌면 저 여자는 나보다 더 반할지도 몰라. 정면 승부는 위험하다. 백과는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마치 바쁜 볼일이라도 생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걸음을 재촉했다. 느릿하게 그러나 절대 뒤를 보이지 않고 항아리 뜰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그대로 신당으로 돌아왔다. 겉보기엔 탐혼해 보였지만 백과의 눈빛은 이미 저련히 날이 서 있었다. 그러니까 내 많은 자시에 내심이 가장 반해질 때 그 지화집의 여자의 정체를 밝히겠다는 거지? 안간산의 질문에 백화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시간이 아니면 그녀를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박 실장을 구하고 203호 도구의 실체도 알아야 하니까요. 그날 밤 백과는 순을권도 버려온 의복을 정리하고 기물들을 단단히 묶고 정갈하게 준비했다. 그리고 밤 11시 조용히 장굴신을 불러냈다. 장군님.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장굴신조차 진짠하여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 나 여기 있다. 무슨 일이지, 백화야? 백화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오늘 제 육신을 장군님께 드릴게요. 제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대신 싸워주세요. 그 말에 장굴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신내림 외엔 내가 내 몸을 온전히 지배해 본 적은 없었잖아.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를 받아들이겠다니 그게 지금 최선인 것 같아요. 제가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장군님은 잘 해내실 수 있잖아요. 장굴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웃었다. 그렇다, 백화야. 내가 고려의 장군이었을 땐 천명의 도하다 있었고 그들은 나의 눈빛만 보고도 움직였지. 그는 아주 잠시 천년 전 전장 위를 떠올리는 듯 눈을 감았다. 좋아. 그때처럼 오늘 밤 내 육신을 길려 싸우겠다. 찬배는 kil시 비물이다. 그러니 들표 모검, 들표를 꼭 준비해다. 백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검은 천에 쌓인 모검을 꺼냈다. 검은 은은하게 도는 지운을 뿜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대과와 장굴씨는 다시 하나리 뜰로 향했다. 숲속이 어둠은 짙어졌고 뜰 위로 떠오른 발빛은 얼음처럼 싸늘했다. 일단 저 하나리들부터 깨버릴까야? 대과가 모검을 움켜쥐며 묻자 장굴신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 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리도 있을 거다. 우리가 찾는 건 그 한 개. 그 안에 밭실장이 갇혀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숨을 죽이고 하나리 사이를 천천히 훑었다. 장굴씨는 묘한 기운을 따라 하나리 하나를 향해 다가섰다. 여기다. 그 하나리는 다른 것과는 달랐다. 겉은 똑같이 낡고 그을려 있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살아 있었다. 검은색 지맥 같은 것이 하나리 입구의 신이하게 말라붙어 있었고 안쪽에서 아주 신이하게 숨소리 같은 기천이 들리고 있었다. 대과가 모검을 움켜쥐었다. 이 안에 밭실장이 장굴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낫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 안에 밭실장만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 바로 그때 기와집 쪽에서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칭환한 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한 자주색 모복을 입고 있었고 손엔 검은 수치로 그린 부적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떻게 여길 또 왔네. 옷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 안쪽이 서서히 번곶게 변해가기 시작했다. 대과야. 장굴신의 미침과 함께 대과는 그의 기운이 가리키는 하나리 쪽으로 달려갔다. 심장이 요동치고 온몸의 기운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든 둥 그림자가 대과의 몸을 거칠게 밀쳐 넘어뜨렸다. 푸른 몸이 땅에 부딪히는 충격과 함께 대과의 눈앞에 나타난 건 이릭 선호 부부였다. 그들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광기와 집착이 깃든 기운이 진동하고 있었다. 어디서 감히 우리 기설님을 범하려 하느냐? 기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대과의 미리를 한 오래된 전설이 스쳤다. 기설이라면 길고 흉측한 혀로 사람을 삼키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돈과 권력을 나눠준다는 기물. 한때는 인간이었으나 판욕으로 죽임을 당해 잘릴 사지가 하나리에 봉인되었고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가 비설이 되었던 존재. 역시 저 하나리 안에 있었던 건 진짜 비설이었구나. 대과가 일어나려는 찰나 203호 부부가 다시 그녀를 짓눌렀다. 너 같은 무단은 비설님의 뜻을 막을 수 없어. 파. 그 순간 대과의 눈빛이 잠시 하얗게 찌릿떴다. 장군님, 지금이에요. 그 말과 동시에 장굴신의 힘이 대과의 육신 안에서 폭발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이며 부부의 목을 동시에 움켜잡았다. 넷다 것들이 우리 대과의 꽃같은 육신에 손을 댔다고? 장굴신의 목소리가 육신을 타고 울려 퍼졌고 두 사람은 마치 허수아비처럼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쾅! 장굴신은 곧바로 모검을 들었다. 검 끝에는 서운을 자르는 푸른 빛이 일렁였다. 분명 밭실장도 이 하나리 안에 있을 터. 그라 검을 치켜들어 하나리를 내리치려는 순간
뚜껑이 스르륵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흉측한 진혀가 튀어나왔다. 쏴아. 번개처럼 뻗은 혀는 객과의 몸을 잔뜩한 장굴신을 휘다무려 했다. 그래. 내가 신기하게 봤던 들 그림자. 바로 너였구나. 장굴신은 번뜩이며 한 발 물러났다. 그러고는 모검을 내리쳐 그 길고 역겨운 혀를 바르듯 대어냈다. 크아아. 기설의 혀가 절단되며 끔찍한 기명이 몰려 퍼졌다. 그러나 잘린 혀는 키를 머금은 듯 금세 재생되었다. 이러. 보통 기물이 아니구나. 장굴신은 곧 판단했다. 이 기물은 단순히 혀를 자른다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파나리를 깨야 해. 그 안에 있는 본체. 기설의 뿌리를 뜯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아. 그는 곧 전략을 바꿨다. 기설이 혀를 뻗어 자신을 잡으려는 틈을 노려 서서히 뒤로 물러났다. 그래. 끌어내야 해. 밖으로, 더 앞으로. 기설은 파나리 속에서 뒤틀거렸다. 그의 혀가 다시 뻗어 장굴신을 덮치려는 순간. 지름이다. 장굴신은 곰짐으로 날아올랐다. 무검이 달빛을 반사하며 번뜩였다. 시움. 치. 슬. 기설의 혀는 한 번, 두 번, 세 번. 속검으로 잘려나갔다. 틈을 치지 말고 자르자. 혀가 재생되기 전에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 장굴신은 눈빛을 빛내며 검을 휘둘렀다. 기설은 기명을 질렀고 혀를 휘둘러 저항했지만 들틈 사이로 장굴신은 항아리 안에 쉬면 그 안에서 들끓는 본체를 보았다. 적이다. 그 순간 기설은 필사적으로 항아리 뚜껑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장굴신의 검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그 심연을 향해 곧장 내리꽂혔다. 너는 이제 끝이다. 장굴신이 최무의 기운을 모아 기설의 혀 끄트머리를 정확히 절단했고 그 끝에 매달려 있던 흉측하고 축축한 작은 몸뚱이까지 모검 한 방에 산산조각 내버렸다. 이제 한 마리다. 장굴신은 외쳤고 회오리처럼 검을 휘두르며 기설의 원혼이 깃든 항아리를 방아리에 내리쳤다. 쾅. 그 순간 항아리는 깨지며 기리한 기명과 함께 녹색 액체를 토해냈다. 투어어어어. 그 소리는 마치 죽어가는 영혼의 마지막 울부짖음처럼 계곡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항아리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몸이 하나 둘씩 풀려났다. 호. 여기. 어디. 그들 중엔 실종된 11 부동산의 공사다. 그리고 박 실장을 비롯해 패키딜라의 주인 이레기오 남자 모숙자까지 있었다. 그들은 뒤설에게 삼켜진 존재들. 그러나 다행히 아직 소화되지 않았기에 살아있었다. 장굴신이 그들을 내려다보며 감격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오, 살아있었구나. 아직 기회가 있었구나. 하지만 그 순간 기와집 쪽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도망치는 지와집 여자와 203호 도도. 그들은 용화산 정상 쪽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고 있었다. 장군님, 뭐 하세요? 쫓아야죠. 백과가 미치자
멍하니 있던 장굴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럼다. 흐는. 그러자 백과는 단호하게 밀쳤다. 이제 제 몸은 제가 지배하겠어요. 그 말에 장굴신은 조용히 백과의 깃을 쉬면 속으로 들어갔고 백과는 다시 자기 육신을 온전히 되찾았다. 그리고 곧자 산 능선을 향해 달렸다. 거기서 백과의 목소리가 숲을 가르며 울려 퍼졌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사는 곳은 남떨어지였다. 거긴 미연해. 가지 마. 하지만 두 눈이 뒤집힌 듯한 그들은 더욱더 광기에 사로잡혀 무작정 어둠 속으로 내달렸다. 그리고 결국 끼야 음아 발을 섰기다. 천길 남떨어지 아래로 추락해버렸다. 안 돼. 백화는 외쳤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백화는 다시 잔담들은 뜰로 돌아왔다. 항아리 속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며 선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 왜 여기 있었던 거지? 봄소라나 백과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오단이신가요? 뭔가 아시는 게 있으세요? 백과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시치미를 뗐다. 아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지도하러 왔다가 우연히 들린 거예요. 산짐승도 많고 위험하니까. 다들 집으로 가세요. 그녀는 덤덤하게 돌아섰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몽성이고 있었다. 오직 한 사람만, 박 실장만이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보사이님, 전 대체 왜 요마산에 있었던 거죠? 신단에 돌아온 후 박 실장이 조용히 물었다. 백화는 고음이 눈을 감았다가 차분히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다. 비설이라는 비물, 그걸 모시는 부도, 그리고 당신을 구하기 위한 이야기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백화는 살짝 웃었다. 믿기 힘드시면 그냥 꿈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우리 인생도 꿈 한 조각 아니겠어요? 그나저나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엔 특별히 보너스를 챙겨드릴게요. 아이코 감사합니다. 보사이님. 박 실장은 기분 좋게 인사하고 신단을 나섰다. 신단 안. 이제 백과 혼자만 남았다. 그때 장굴신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백화야. 사지육신은 괜찮으냐? 내가 좀 거칠게 써서 말이다. 백화는 눈을 찡긋했다. 사용이라니요. 단어 좀 조심하세요. 그럼 뭐라고 하지? 길렸다고 해야 하나? 그래요. 조심히 길렸다고 하면 됐죠. 호호, 알겠다. 하지만 나는 좋았다. 금 1000년 만에 제대로 된 육신을 써봤으니 꼭 그렇다고 아무 육신이나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정의에 탄이어야죠. 그건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니. 그쵸. 그래서 전 장군님하고 계속 한 배를 탈 거예요. 백과는 장굴신에게 살짝 윙크하다니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했다. 꼴딱 밤을 새고 싸웠지만 이제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야죠. 하, 말빨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네. 고,
힘은 들었지만 모든 걸 되찾은 그 밤 이후로 대과의 마음은 누구보다 가볍고 기울은 어느 때보다 맑았다.